현재 러시아가 중국인 입국을 거부하면서 양국 간의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로이터와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모스크바에 있는 주러시아 중국 대사관은 전날 위챗 계정에 글을 올려 지난달 29일 카자흐스탄에서 러시아로 넘어가려던 중국인 5명이 검문소에서 4시간 동안 조사받은 뒤 비자가 취소되고 입국을 거부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주러 중국 대사관은 러시아 외무부와 국경 담당 기관을 차례로 만난 뒤 이 사건에서 러시아의 잔혹하고 과도한 사법 집행이 중국인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매우 화를 내면서 이는 중러 우호 관계의 큰 그림 그리고 양국 간 우호적인 교류 확대 추세에 어긋난다 라면서 러시아의 이상행동을 지적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너무 과도하다는 반응을 보입니다. 중국 측의 이같이 강력한 비난은 최근 중러 관계를 고려하면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중국이 러시아에 으름장을 놓으며 협박을 하는 모습도 보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중국인 입국을 거부하는 이런 모습이면 앞으로 도움을 받기 어렵다는 말이 나옵니다. 현재 중국이 러시아 경제를 돕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으름장성 경고가 나온 것이죠. 그러나 일각에서는 러시아가 중국을 국경에서 거부한 것은 의미심장한 표현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특히 러시아는 한국, 일본 등 주변국에 강경한 자세를 보이면서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며 반면에 중국과는 갈수록 밀월 관계가 깊어지는 듯 하나 국경 문제에 이런 반응을 보이는 이유가 있다는데요. 이는 중국이 러시아 영토에 대한 최근의 야욕을 보임으로써 절대 경계를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내부적으로는 러시아에서 한국과 같은 믿을만한 국가를 거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물론 지금 한국이 러시아와 무엇을 추진할 상황은 절대 아니며 전쟁이 반드시 종료돼야 합니다만 러시아가 중국을 거부하며 내부적으로 한국을 거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전해집니다. 올 들어 러시아가 주변국에 뱉은 말은 사실 한국 입장에선 썩 유쾌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한국에 아주 크게 실망했다. 최근 러시아는 한국에 대한 거친 발언을 내놓았는데요. 한국이 러시아의 제재를 확대하자 이에 불만을 표하면서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이 발언한 겁니다. 지금까지 러시아는 한국에 대해 비우호 국가로 불리는 했지만 상당히 우호적으로 대해왔었는데요. 최근 이런 식으로 거친 한국에 대한 반응이 나오면서 러시아와의 관계 불안감이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한국에 대한 언급이 있자마자 곧바로 러시아에 훨씬 중대한 문제가 터졌는데 러시아 일부 소식통 및 채널 등에서는 중국과 러시아의 균열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은 푸틴과 러시아의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면을 잊지 못했고 그 속내를 드러냈다고 평했습니다. 이는 중국이 결정적인 상황에 속내를 드러냈고 결국 이것이 한국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설명인데요. 왜 중국이 이러한 실수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는지와 러시아는 다시 한국으로 키를 돌린다는지 보겠습니다. 그만큼 중대한 문제가 등장했다는 이야기인데요. 우선 역대 최고 우방 관계라는 중국과 러시아는 갈수록 그들의 동맹을 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미국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저지했던 군사 지원을 하다가 미 CIA에 발각이 되었으며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중국군 현대화 지원 등의 명목으로 37개 기업을 제재했는데 그 중에 중국 기업이 28개가 포함되며 중국을 러시아 배후로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중국의 이러한 미국에 대한 과감한 행동은 상당히 의외라고도 전해지는데요. 실제 지금까지 미국 눈치를 보면서 군사 지원만큼은 꺼리고 있었는데 자칫 경제가 폭망할 수 있기 때문이죠. 미국과 유럽의 다국적 기업들이 중국에서 일해왔고 그들은 중국 지방정부의 엄청난 수입원이 됩니다. 그러나 지난 3년간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많은 다국적 기업이 탈중국을 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서방 기업을 자극해봤자 더욱더 중국 경제가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특히 현재 헝다발 중국의 부동산은 아직도 복구가 안 되었고 역대급 침체를 맞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미국을 대항하자 러시아는 연일 환영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으며 중국의 외교부에서는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관계를 러시아와 맺고 있고 강력하다고 자랑하듯 말했습니다. 물론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러시아와의 관계가 전혀 중국이 손해보는 일이 일단은 없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의 원유나 천연가스 수입을 가장 많이 저렴한 가격에 진행하며 이득을 제대로 챙기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 자동차 핸드폰 시장에서 한국을 비롯한 외산 기업을 모두 몰아내고 점유율 1위를 기록 중입니다. 사실상 러시아 경제를 집어삼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면 한국이 가장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러시아는 자연히 많은 것을 내주고 있으니 중국에 가장 필요한 군사 지원을 요청한 것이며 중국은 어쩔 수 없이 뒤로 군수물품을 공급하다가 이번에 적발되면서 철퇴가 내려진 걸로 보입니다. 또한 미국이 중국의 대만 수복을 강력하게 저지하려는 움직임이 더해진 것도 있습니다. 미국은 최근 일본, 호주 등과 함께 상륙훈련을 가속화하고 있고 대만에 무기도 대거 판매했습니다.
대만의 무기 판매는 중국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나 작년에 1조 5천억 원 금주에는 8천억 원을 추가했고 F-16 및 공대공, 지대공 미사일 등 대만을 더욱더 무장화시키며 중국 침공 대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 일본, 호주 등 퀴드 세력을 대항해 러시아와 손잡는 것도 당연한 거죠. 경제보다 중요한 것은 대만 수복이며 남중국해의 패권 싸움에서 절대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입니다. 즉, 이러한 상황에 중국과 러시아는 서로의 합이 완전히 잘 맞아떨어진다고 밖에는 보이지 않으며 최소한 중러 간의 분열은 없으며 장기간 이러한 협력이 지속되리라 보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역시나 중러 관계는 역사상 앙숙이었으며 서로의 영린을 건드려버리는 상황이 등장했는데요. 중국 언론은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과 레스친스크 등 8개 지역이 중국 영토라는 주장을 펼친 겁니다. 연해주로 알려있는 이 지역은 고조선, 발해 등 사실상 조선의 영토라고 보는 시각이 한국의 입장입니다만 1860년까지는 중국 영토였으며 이것을 아편전쟁 등을 계기로 러시아로 합병하게 된 상황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가장 강조하는 것은 중화 사상이며 당연히 이 영토도 중국의 것이라 주장하기 시작했는데 중국은 영토를 주장하는 데 있어 이러한 명칭을 없애버리거나 중국식으로 바꾸는 작업을 합니다. 한국의 간도비를 폭파해버리는 등의 행위가 바로 간도가 중국 땅임을 주장하기 위한 행동입니다. 일본 역시 독도를 다케시마라 계속 주장하는 이유가 영토 분쟁을 하는 주된 이유라는 겁니다. 러시아 당국은 이러한 행동에 즉각 분노할 수밖에 없었는데 중국이 이제 준비를 하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와 중국의 대외적 평화조약은 2026년까지로 그때 이후에는 다시 국경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즉, 중국은 이번 우크라 사태를 보고 러시아의 군사력과 경제 문제 등을 한 번에 파악했을 겁니다. 또한 러시아의 5G 통신망은 모두 화웨이로 도배가 된 상황이라 통신망도 장악하고 있죠. 따라서 블라디보스톡을 중국 명칭으로 바꾼다는 것은 중국이 이제 러시아 영토를 넘본다는 뜻입니다. 중국 왕이 외교 정치국어는 양국 관계가 태산과 같다며 역대급 우호 관계를 강조하고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중국이 러시아의 연해주 지방을 가져가겠다는 다양한 움직임을 보일 것입니다. 그것은 최악의 경우 군사적인 공격이 될 수 있고 경제적인 편입이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군사적인 충돌 가능성이 낮은 것은 러시아가 세계 최대 핵 보유 국가로 중국도 쉽지 않은데 경제적인 면에서 러시아 편입에 대한 움직임은 상당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러시아는 연해주를 포함한 극동지방 개발에 있어서 중국의 기업들을 대거 활용하고자 합니다. 특히 일본과 분쟁 중인 쿠릴열도 등에는 중국 자본이 대거 들어가 리조트를 오픈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또한 극동 개발에 있어서는 이미 경제특구로 지정하고 극동개발 장관이 나서 중국을 초빙했습니다. 경제적인 기반이 부실한 극동지방을 활성화하면서 러시아의 경제를 살려보자는 의도였을 것입니다. 극동지방은 한국과 일본 동남아 등으로 뻗어나갈 중요한 위치이기도 하니 러시아의 전략적 장소이죠. 하지만 반대로 중국 입장에서는 블라디보스톡에 중국의 항구나 자본이 대거 들어가면 동해가 열리게 됩니다. 동해 직접 진출은 중국이 가장 바라는 바이고 게다가 극동지방 영토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중국 자본에 기대기 시작한다면 지역 경제는 서서히 중국색으로 물들어가는 것이 공식화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러시아의 발전으로 보일 수 있으나 중국은 철저하게 이를 활용해 이득을 챙길 것이며 결과적으로 해당 지역을 쥐고 흔드는 힘을 갖게 돼 서서히 지역을 중국 손아귀에 넣겠다는 의도입니다. 또한 러시아의 국력이 쇠락하고 러시아가 다시 독립국가로 또 나뉘짓게 될 정도로 몰락하게 되면 그때 군사적인 침략이 발생할 수 있으며 결국엔 중국 영토로 편입하겠다는 의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러시아 당국이야말로 가장 영토에 예민하고 제국을 유지하기 원하는 당사자입니다. 이미 한 차례 소련 붕괴의 실패를 겪은 데다가 이제 국력도 쇠해가는 상황에 중국이 속내를 드러냈고 결정적으로 극동지방을 중국에 오픈하게 되면 푸틴의 지지율은 급락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따라서 러시아는 결국 극동지방의 개발을 중국이 아닌 한국에 훨씬 큰 파이를 주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한국과 한국과는 개발 급물살을 전쟁 문제로 타겟 골치가 되는 아프나 이유가 있는데 전쟁 이후 우선 당장 러시아의 극동지방에서 마무리해야 하는 LNG 프로젝트가 산더미같이 쌓여 있는데 LNG선은 대부분 한국에 발주하고 특히 러시아의 자원개발은 국가의 명운이 달려 있습니다. 푸틴은 자신의 제국을 유지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을 북극 개발 등 자원개발에 올인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결국에는 극동지방에는 중국이 아닌 한국 자본이 대거 투입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블라디보스톡에는 여전히 고려인들이 장을 읊고 한국 물건을 판매하며 활발한 교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올해도 여전히 새해를 맞이해 윷놀이와 각종 한국의 공연이 집행 중이며 코리아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연해주는 한국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던 장소였으며 가장 우호관계가 깊은 영토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알렉세이 체쿤코프 극동북극개발부 장관은 한국과 협력을 원한다며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왔으며 중국이 극동 개발을 독점하게 되는 것보다 한국이 있어야 중심이 잡힌다고 당시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국의 시커먼 속내를 드러내고 극동지방 8개 부분을 자신들 명칭으로 바꾸자 이것은 선을 넘어버렸으며 무슨 일을 꾸밀지 알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걸로 보입니다. 반면 한국은 고려인들은 물론이며 러시아 국민들에게 위리 있는 국가로 잘 알려져 있으며 최근까지도 한국 기업들이 러시아에 남아서 전쟁이 끝나길 버티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병행 수입 법안을 통과시켜 한국의 핸드폰을 수입하게 한 것도 이와 동일한 맥락입니다. 러시아 국민들이 한국산 제품을 원하고 있으며 중국에 대한 염증이 더 심해지고 있는 국면이죠. 이와 같이 한국은 러시아와 상생하려고 하며 반면 중국은 영토를 앗아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극동지방 경제를 활성화시키려는 러시아는 중국이 아닌 한국과 손을 잡을 가능성이 크지만 전쟁이 조속히 마무리되느냐와 서방과의 제재가 한국 입장에 맞게 풀려야 한다는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과연 극동지방에 한국과 러시아가 손을 잡고 언제쯤 개발을 전개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전 세계에서 해결되지 못한 영토 분쟁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특히 한국이 포함된 동아시아에서는 무려 10개 이상의 장소에서 국가 간 영토 분쟁이 은밀하지만 치열하게 진행 중인데요. 일본과 러시아 간의 쿠릴 열도 분쟁, 중국과 동남아시아 간 남중국해 분쟁, 그리고 일본이 억지로 국제사회로 끌어가려는 독도 분쟁까지 타 대륙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치열한 영토 분쟁이 유독 동아시아에서는 빈번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일본의 계략으로 중국에 빼앗긴 간도만큼이나 이 영토는 중국의 계략으로 러시아에 빼앗기고 말았는데 그 면적이 여의도 4배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러시아가 절대로 돌려주지 않는 한국의 마지막 영토. 적군이라도 그 적군이 너무나 경외스러울 때는 그가 죽은 후에도 마치 신처럼 떠받드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나라 역사에서 이순신 장군이 그렇습니다. 일본의 해군 역사상 가장 유명한 전쟁 영웅으로 꼽히는 사토 데스타로라는 인물은 내가 가장 존경하는 장수는 이순신이다. 영국의 넬슨 제독의 명성이 아무리 높다지만 인격과 천재성에서 이순신에 필적할 순 없다. 며 1926년 조선지방행정이라는 월간지에 절세의 명예장 이순신이라는 제목의 글을 썼습니다. 프랑스 에스파냐 연합 함대를 격파시킨 유럽 역사상 가장 유명한 제통 넬슨보다도 이순신 장군이 더 뛰어나다고 평가한 것인데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 땅에 살았다는 것 자체로 전설로 불렸던 이순신 장군을 너무나 존경한 몇몇 일본인들은 한때 주기적으로 통영의 충렬사를 찾아 그에게 예를 갖추고는 했는데요. 이러한 내용이 1977년 10월 일본에서 발행된 월간지 아시아 코론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순신 장군의 신화가 시작된 곳이 어디인지 아는 분이 많지 않은데 그곳이 바로 러시아에 빼앗긴 땅 녹둔도입니다. 때는 바야흐로 1587년 선조 20년 국토 최북단 국경섬 녹둔도는 추수기를 맞이해 여진족이 침입해 군민을 납치하고 말을 약탈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지역은 두만강에 가까웠기 때문에 토지가 비옥해 농사를 짓기에 훌륭한 환경을 갖추고 있었는데 1587년은 그 어느 해보다 풍년이 들었습니다. 이를 노린 여진족은 추수철을 맞아 기습적으로 침입했고 조선군 병사 10여 명이 전사하고 백성 160명이 여진족에게 끌려가게 됩니다. 그때 이 섬의 수비대장을 맡은 인물이 바로 이순신이었는데 뒤늦게 여진족의 침입 사실을 알게 된 그는 몇 안 되는 군사를 데리고 추격에 나서 적장 3명을 베고 백성 60여 명을 가까스로 구출했는데요. 그런데 당시 함경도 지역 군대 총사령관을 맡았던 이일은 이순신의 병력 증원 요청을 묵살한 죄를 피하고자 이순신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리고는 이순신을 잡아다 가두고는 조정의 징계 여부를 물었죠. 선조실록 21권에 따르면 선조 임금은 전쟁에서 패배한 사람과는 차이가 있다. 병사로 하여금 장영을 집행하게 한 다음 백예증군으로 공을 세우게 하라 고 하명했는데요. 큰 벌을 받을 뻔했지만 선조 임금 덕분에 간신히 처벌을 면했고 이듬해 여진족 정벌에 큰 공을 세우면서 사면을 받게 되는데요. 당시 나이 43세 이순신의 생에 있어서 이 녹둔도 전투는 중요한 변곡점이 됐습니다. 이순신이라는 지휘관의 존재를 국가가 처음으로 인지하는 계기가 됐기 때문이죠. 지금이야 이순신을 모르는 사람이 없지만 1587년 당시 이순신은 변방의 하급 무관에 불과했습니다. 만약 선조 임금이 녹둔도 전투를 패배라고 규정했다면 임진왜란에서 귀신 같은 전공을 세운 그의 존재는 없었을 겁니다. 의 일화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은 녹둔도는 명백한 조선의 땅이었다는 점입니다.
녹둔도가 처음 우리 역사서에 등장한 것은 세증실록으로 세증은 여진족의 약탈을 막기 위해 길이 1246척에 높이 6척의 녹둔토성을 쌓고 목책을 둘렀습니다. 즉, 조선의 최북단 기지였죠. 현재로 따지면 함경북도 경층에 있는 작은 섬인데 전진기지였기 때문에 병사를 제외한 농민은 섬에 거주할 수 없었고 봄, 가을, 충경, 추수기에만 출입이 허가됐죠. 그런데 조선의 영토였던 녹둔도는 엎어다 러시아 땅으로 편입된 것일까요? 1860년으로 이동해보겠습니다. 현재 러시아 땅으로 알고 있는 극동 지역의 연해주는 한때 발해의 영토였고 일제강점기에는 조국을 잃은 우리 조상들이 망명했던 곳이며 현재는 한반도와 국경을 맞댄 곳입니다. 녹둔도가 러시아 영토가 된 배경에는 청나라와 영국 간 아편전쟁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청나라는 제1차 아편전쟁에서 패배하면서 5개의 항구를 개항하게 됐는데 영국은 무역 확대를 요청하며 청나라를 더욱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청은 과도하다며 영국의 요청을 거절했고 결국 제2차 아편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때도 패배한 청은 영국과 텐진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 당시 러시아는 청과 영국의 텐진 조약을 중재해 주었고 그 대가로 청과 러시아 사이에 베이징 조약이 체결되죠. 이 조약으로 녹둔도를 포함한 연해주가 전부 러시아 영토로 편입됩니다. 이 기간 러시아가 청으로부터 가져간 영토가 100만 km에 달했는데 이는 한반도의 5배이자 러시아 전체 영토의 6%가 되는 광활한 땅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녹둔도가 포함되면서 하루아침에 러시아와 한반도는 국경을 접하게 되는데요. 당시 조선은 이 베이징 조약을 알지 못했고 녹둔도가 러시아 영토로 편입됐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습니다. 무려 29년이 지난 후에야 고증활제가 이 사실을 알고 청나라에 항의했으나 소용없었습니다. 이미 상당한 자료가 조선의 영토임을 증명하고 있었지만 국력이 약해질 대로 약해진 조선의 주장은 번번이 무시되었죠. 심지어 1937년에는 스탈린 정부가 녹둔도에 거주 중이던 조선인들을 전부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시킨 후 이곳에 군사기지를 건설했고 이때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한 이들이 바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에 흩어진 고려인입니다. 군사기지를 건설했지만 접근을 금지시킨 탓에 녹둔도는 풀만 무성한 땅으로 변해버렸죠. 사실 녹둔도가 조선의 땅이라는 것은 수없이 많은 지도와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섬이 대 섬이 아닌 탓에 조금씩 다르게 표시되어 있을 뿐이죠. 1861년에 제작된 대동여지도는 해도로 그리고 있고 1754년에 제작한 비변사 지도는 이를 두만강 하구의 삼각주로 그리고 있습니다. 1759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여지도는 녹둔도를 육지화한 모습으로 그렸는데 각 지도마다 섬으로 그리거나 삼각주로 그리거나 육지처럼 그려지는 방식이 달라진 것은 녹둔도의 독특한 지형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면 총수로 두만강이 범람하게 되면 여름에는 수로가 넘치면서 물에 잠기거나 습지가 됩니다. 수로가 막혀버리면 섬처럼 보이고 장마철이 지나면 길이 보이기 때문에 육지에 붙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녹둔도는 조선의 영토이기는 하지만 헌재는 북한의 영토입니다. 그래서 지난 1984년 11월 북한과 소련은 국경 문제에 관한 회담을 열었지만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도 전해지지 않습니다. 한국 역시 1990년 주한러시아 공사에게 정부 차원에서 반환을 요구했으니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북한과 국경을 맞다른 탓에 이곳이 군사적 요충지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러시아는 피 한 방울 날 것 같지 않은 대통령이 이끌고 있어 반환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만 우리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빼앗긴 우리의 소중한 영토인 만큼 이 녹둔도에 대한 관심을 끌어내야 할 시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언젠가는 돌려받아야 할 한국의 마지막 땅 녹둔도가 한국 지도 속으로 반환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중국의 1대1노로 주변국들이 경제위기에 빠지며 급기야 붕괴에 직면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작년엔 중국의 진 막대한 외채 때문에 경제난에 시달린 스리랑카에선 시위대가 대통령궁을, 그런데 현재 스리랑카와 같은 상황인, 즉 중국의 진 빚의 함정에 빠진 곳이 10여 개 국가에 달하면서 이들 모두 빈곤의 나락에 빠졌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AP에 따르면 파키스탄, 잠비아 등 12개국 대부분이 외채의 절반 이상 중국 채무였으며 정부 세수의 3분의 1 이상을 액티브채 상환에 쓰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최근 중국 내 경제 상황도 하루가 다르게 심각해지고 있는데 심지어 중국 경제가 몰락하고 있다는 여러 가지 신호들까지 포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 한국이 중국 몰락을 더욱더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하는데 중국 경제를 둘러싸고 각종 대내외 악재가 겹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빚더미에 가라앉을 엄청난 위기에 빠졌습니다.
재정 상황이 어찌나 심각한지 중국 지방정부가 3경 원이 넘는 부채로 인해 난방조차 제대로 공급하지 못할 정도라고 해 그야말로 충격을 줬는데요. 블룸버그에 따르면 최근 골드만삭스가 추산한 중국 지방정부 부채는 23조 달러, 약 3경 원이 넘어서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제로 중국 헤이롱장성 허강시는 재정위기로 지역사회까지 불안감에 휩싸였는데 이곳은 주력 산업이었던 석탄산업 몰락과 팬데믹, 부동산 위기가 겹쳐 재정이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결국 허강은 재정 수입의 2배가 넘는 부채를 견디다 못해 재정 긴축에 들어갔고 그 결과 기반시설 운영에 지장이 생겨 겨울 내내 난방을 하지 못할 처지에 이르렀는데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중국 내 다른 도시들도 수년 안에 허강처럼 될 거라는 전망입니다. 실제로 미국 싱크탱크 매크로폴로는 중앙정부의 보증이 없다면 중국 지방정부의 3분의 2는 채무를 제때 변제할 수 없다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중국의 숨겨진 채무가 급증하며 중국의 부채 비율이 또다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중국 국가금융발전연구소에 따르면 중국의 1분 기말 GDP 대비 총부채 비율은 282%로 역대 최고치였던 작년보다 9%나 급등했습니다. 이 가운데 중국 기업의 부채 비율이 167% 기록하며 가장 두드러졌는데 이는 중국 지방정부의 숨겨진 부채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지방정부의 자산을 담보로 인프라 투자 사업을 벌이는 LGFV 위 채무는 현재 지방정부의 채무로 잡히지 않고 있어 눈속임을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인데요. LGFV 위 채무가 기업 채무로 분류되기 때문에 정부 부채 비율이 낮고 기업 부채 비율이 높게 나온다는 겁니다. 따라서 현재 여러 가지 수치로 드러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중국의 부채가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중국 경제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 시장이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면서 중국의 부채 폭탄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황인데요. 중국 정부의 활성화 대책에도 부동산 시장이 회복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최근엔 빚에 몰린 개발업체들의 아파트가 무더기로 경매에 쏟아지기까지 했습니다. 중국 언론에 따르면 올해 들어 칭다오에서만 494채의 아파트가 법원 경매 물량으로 나오는 등 중국 부동산 시장이 장기 침체에 빠졌다는 사실을 방증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한국은 탈중국을 가속화하며 중국에 더 큰 걱정거리를 선물해줬습니다. 앞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한국이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 산업에서 중국에 대한 공급망 의존도를 낮추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건데요. 실제로 최근 정부와 국내 기업들은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며 중국의 다른 국가들과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16일엔 캐나다와 핵심 광물 공급망 청정에너지 전환 에너지 안보 협력 MOU를 체결하고 장관급 경제안보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는데 이 역시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맥락입니다. 이렇게 한국이 중국을 본격적으로 손절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를 알아차린 중국은 G7 회의 이후 한국에 갑작스런 제재를 가하며 불순한 의도를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실제로 이달 중순부터 중국 일부 지역에서 네이버 접속 장애가 발생한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면서 중국 정부가 네이버를 차단한 거 아니냐는 추측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최근 한국 가수 정용화의 중국 예능 프로그램 출연이 취소되자 한알령이 부활할 수도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은 할만하다 혹은 오히려 좋아 라는 반응을 내놓으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음을 실감케 했습니다. 이는 수년 전부터 지나친 중국 의존도를 의식해 호주, 아세안, 북미, 남미 등으로 수입처 다변화를 꾀했던 특히나 전기차 배터리 관련 기업들은 탈중국에 대해 오히려 좋다는 반응으로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포스코그룹은 그동안 호주 리튬과 니켈 자원 개발을 위해 4조 원 이상의 투자를 해온 것으로 파악되는데 아르헨티나 염호에서 역시 리튬을 채굴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확보한 자원을 바탕으로 포스코 퓨처엠 이 각종 배터리 소재를 만든다면 중국 의존도를 크게 낮출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LG화학 역시 최근에 미국 피드몬트 리튬 과연 20만 톤 규모의 리튬 정광 구매 계약을 맺으면서 공급망 다변화를 꾀했습니다. 배터리 4대 핵심 소재인 분리막 전해질을 만드는 업계에서도 탈중국을 두 팔 벌려 환영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우선 분리막 업계에서는 SKIET가 연내 북미 투자 의사결정을 마치고 실행 여부를 확정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미국 투자가 현실화하면 SKIET는 글로벌 3대 전기차 시장 모두의 분리막 생산 거점을 마련하게 될 전망입니다. 전해질 업계는 대부분 북미 투자 계획 수립을 모두 끝낸 상태로 엔캠은 조지아주에 연 2만 톤 규모의 전해액 공장을 가동하는 동시에 테네시, 오하이오, 미시간 등지에 신규 생산 거점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솔브레인과 동화기업도 내년 하반기부터 현지에서 전해액 생산에 나설 예정으로 솔브레인은 인디애나주에 생산시설 공사를 시작했고 동화기업 은상반기 중 테네시주에서 첫 삽을 예정입니다. 사실 이제는 예전처럼 중국산만 갖고 전 세계를 상대로 배터리 소재를 팔 수 있는 시대가 아니기에 한국 기업들은 미리 탈중국을 계획하고 있었는데요. 내친 김에 이들 기업들은 본격적인 탈중국을 통해 그간 중국이 패권을 누려온 분야에서 추격의 기회를 잡으며 우리가 패권을 가져오겠다는 자신감까지 내비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현대차도 중국 경제의 몰락을 가속화시키는데 힘을 보태고 있는 중인데요.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가 6월 창저우 공장 가동을 멈추고 공장 설립 7년 만에 매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창저우 공장은 현대차의 네 번째 중국 공장으로 현재 공장 일부 설비를 현대차 베이징 1공장에 이관하고 사업 철수 과정을 밟고 있다고 합니다. 현대차 철수 결정 소식에 창저우 지역 주민들은 현대차 공장이 곧 문을 닫는다는 소문을 틀었다. 2016년 공장을 세울 때만 해도 사람들이 모두 기뻐했는데 문을 닫는다니 너무 아쉽다. 는 반응이 쏟아졌는데요. 하지만 현대차는 이런 현지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냉정하게 중국 시장을 떠날 준비를 착착하고 있는 중으로 실제로 중국 내에 있는 나머지 공장도 거의 가동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현대차가 이렇게 냉철한 판단을 할 수 있었던 건 중국 판매가 아니어도 해외에서 아주 무섭게 폭풍 성장 중이기 때문입니다. 유럽과 미국의 완성자 업체들이 현대차를 의식할 정도로 자동차 업계에선 현대차가 전기차 혁신 기업으로 성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최근 월스트리트저널 이 현대차는 어떻게 그렇게 쿨해졌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낼 정도로 전기차 시장에 새로운 강자로 두각을 내고 있음을 방증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저가 브랜드를 만들었던 현대차가 전기차의 혁신을 꾀하며 시장 1위인 테슬라를 정조준하고 있다며 찬사를 보냈습니다. 실제로 아이오닉 6는 얼마 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자동차 전시회 2023 WCR에서 최고상인 세계 올해의 차와 함께 올해의 디자인, 올해의 전기차상을 받으며 테슬라의 아성을 의협하고 있는데요. 현대차가 1980년대에 엑셀을 내세워 미국에 상륙했을 때만 해도 싼 가격으로 미국 코미디언들이 웃음거리로 삼았던 것과 확 달라진 엄청난 변화입니다. 또한 현대차는 세계 자동차 시장 규모 3위로 올라선 인도 시장에서도 엄청난 폭풍 성장을 이어가며 훨훨 날아오르고 있는데요. 실제로 인도 내 판매량이 꾸준히 늘면서 작년 현대차, 기아의 인도 법인이 벌어들인 순이익이 1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더해 현대차는 인도 시장을 철수한 GM 공장도 인수할 예정이라 절차가 마무리되면 현대차의 인도 현지 생산량은 연간 125만 대를 넘어서게 될 전망입니다. 심지어 현대차는 차세대 배터리 개발 투자에 나서며 글로벌 완성자 업체들의 꿈인 배터리 내재화에 성큼 다가서고 있는데요. 전기차 핵심 부품인 배터리 성능을 개선하고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선 자체 배터리 생산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를 먼저 실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가운데 현대차가 주목하고 있는 건 리듬 메달 배터리로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주행거리가 30% 길고 12분 만에 배터리 용량의 90%까지 충전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렇게 현대차는 미래차 1등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가고 있는데요. 이쯤 되면 조만간 중국이 탈중국을 꾀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을 향해 돌아와 달라고 목 놓아 울부짖을 것 같습니다. 바이든과 미국 백악관 핵심 인사들이 현대차가 보낸 편지 한 통에 난리가 났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자동차 시장을 보유한 미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그동안 우회적인 방법으로 바이든과 백악관 고위급 인사들을 설득하려 했지만 수개월 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자 현대차가 결국 칼을 빼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현대차가 미 백악관에 보낸 편지 한 통에 바이든뿐만 아니라 담당 고위 인사들이 발칵 뒤집히며 현대차가 원하는 것을 뭐든 주겠다 라는 폭탄 발표를 했는데요. 이를 지켜본 일본의 토요타도 현대차를 따라 미국에 같은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가 대망신을 당한 놀라운 사건도 일어났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미국 상원의원이나 하원의원들을 만나 바이든을 설득해달라고 요청하는 우회적인 방법을 택했는데 이번에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이 선택한 방법은 너무나도 파격적이고 공격적이라 미 백악관을 한순간에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기에 충분할 정도로 엄청났습니다. 현대차는 미 백악관에 직접 편지 한 통을 보냈는데 그 내용은 너무나 강력했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북미산 전기차에만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친환경 자동차 세액공제에 대해 미국과 자유무역협정 FTA 체결국인 한국에서 조립되는 전기차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한미 FTA 내용과 정신 모두에 위배된다
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 IRA 발표 전 이미 조지아주 전기차 전용 공장 건립 계획이 잡힌 점을 강조하며 법안 발표 이전에 미국 전기차 공장 건설에 대해 구속력 있는 약속을 한 법인에서 제조한 전기차는 북미 조립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거나 유예기간을 허용해야 한다 라고 통보했는데요. 그러면서 현대차는 바이든과 미국 백악관의 애매모호한 용어와 기준들로 기업들을 혼란하게 하고 유리한 대로 해석해 괴롭히지 말고 확실한 기준과 단어들로 다시 개정안을 만들 것을 촉구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현대차가 미국 백악관에 보낸 편지에 미국이 한미 FTA를 위반했다 라고 언급한 것은 바이든이 한국차별법을 끝까지 고쳐주지 않는다면 미국을 WTO에 제소할 것임을 시사한 것이라 전했습니다.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이 IRA가 한미 FTA나 WTO 규정을 위반했느냐는 질의에 위반 소지가 높고 필요한 경우 WTO 제소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답하며 현대차가 미국을 WTO에 제소할 경우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요. 이 장관은 한미 FTA 규정상 문제 제기를 위해서는 한미 FTA나 WTO 절차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돼 있다 라며 두 개를 잘 비교해 봐야지만 WTO로 가면 같은 입장인 일본, EU, 유럽연합 국가들과 공조가 가능한 면은 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어 미국의 11월 중간선거 이후 상황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라며 독일 등 EU도 중간선거까지는 목소리를 크게 내지 않고 있는데 우리는 중간선거 전까지 물밑 작업을 잘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바로 현대차 뒤에 있는 조력자인데요. 한국 최고의 로펌 김앤장과 미국계 초대형 로펌 레이터 마킨스와 오멜버니 앤 마이어스가 현대차를 적극적으로 돕고 있다는 것입니다. 레이터 와킨스는 한때 로펌 세계 1위를 기록했을 정도로 엄청난 영향력을 지닌 세계 최고의 로펌으로 대한민국에서 독보적인 존재 자랑하는 김앤장보다 무려 4배나 높은 매출액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이터 와킨스는 전 세계 주요국 30개국에 사무소를 두고 각국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긴밀한 관계를 구축했으며 항상 절대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가능하게 만들며 세계 1위 로펌으로 성장했습니다. 실제로 레이터 와킨스는 현대차의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를 가능하게 만든 장본인인데요.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미국에 있는 세계 최고의 로봇 기업으로 너무나 압도적인 로봇 기술력을 보유한 나머지 다른 기업이 이 기술로 로봇 무기를 만들기라도 한다면 큰일이 나는 것을 우려했습니다. 게다가 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의 기업이 사는 것은 미국 정부가 절대로 허락하지 않았죠. 이 때문에 일본의 토요타, 심지어 미국 아마존도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하는 데 실패했는데 한국의 현대차가 인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이번에 또 한 번 세계 최고의 로펌 레이터 마킨스와 오멜버니 앤 마이어스 그리고 한국의 김앤장이 현대차를 도와 바이든과 미 백악관을 상대로 WTO 제소를 승리하는 기적을 만들어내려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바이든의 WTO 조항 위반이 명확하지만 미국 정부를 상대로 한국 홀로 이기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세계 최고의 로펌인 레이터 마킨스가 주요 30개국 정부 및 기관들과 만들어 놓은 강력한 네트워크를 이용해 독일, 영국, 프랑스, 인도 등 주요국 정부들을 모두 현대차 편으로 돌려놓는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바이든과 백악관 핵심 관계자들은 긴급회의를 열고 현대차를 달랠 만한 카드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로 현대차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발효된 이후 심대한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6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면서 즉시 발효된 이후로 가장 심각하게 우리의 현대와 기아 전기차의 보조금이 중단되면서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벌써 계약 대수의 30% 이상이 줄어들고 있고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전기차가 미국산 전기차보다 제 아무리 훨씬 더 멋있고 성능도 좋은 것이 사실이지만 미국산 전기차가 무려 1,000만 원이나 더 저렴하면 미국 소비자들은 미국산 전기차를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의 아이오닉 5는 미국에서 벤츠, BMW까지 물리치며 전기차로서는 세계 최초로 올해의 SUV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미국의 한 소비자는 현대차 아이오닉 5를 사려 했지만 GM 전기차로 바꿨어요. $7,500나 보조금을 지급해준다고 하니까 바꾸지 않을 수 없었어요. 라고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현대차가 백악관에 보낸 편지 한 통, 세계 최고의 로펌이자 미국 내에서는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레이터 와킨스, 그리고 오멜버니 앤 마이어스를 등에 업고 바이든을 궁지로 몰아넣자 미국 차의 이익을 몰아주려던 바이든의 계획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대반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아주 코믹한 일도 벌어졌습니다. 현대차가 미국을 상대로 만들어낸 대반전 시나리오를 지켜본 일본. 일본도 현대차를 따라 미국에 편지 한 통을 보냈는데요. 교도통신에 따르면 한국의 현대차와는 달리 일본의 요청은 단칼에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시면 미국에서 일자리 기여도 압도적인 1위가 한국, 일본은 한국의 3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특히 진부한 디자인과 뒤떨어지는 성능으로 이미 미국 소비자들은 일본의 토요타 대신 현대차만 구매하고 있다 보니 미국 입장에서는 토요타에까지 현대차와 같은 수준의 특별 혜택을 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한국의 뒤통수를 치는 것으로 유명한 인니도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인니는 현대차에 바이든과 협상할 때 인니산 니켈로 만든 배터리도 미국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해달라 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바이든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르면 인니산 니켈로 배터리를 만들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인니의 초대 규모 배터리 공장을 지으려 했던 삼성, LG, SK 등 한국 대기업들이 미국이나 캐나다 등 북미 지역으로 옮기려 하자 인니는 한순간에 초토화됐습니다. 이에 그동안 한국의 뒤통수만 쳤던 인니는 당장 내년부터 한국산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파격적인 제안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